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미술과 인상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크에 이어 서구 근대 미술이 어떻게 인상주의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양 근대의 역사적인 두 큰 사건은 1960년의 산업혁명과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기계문명의 전환기를 가져왔다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서구 근대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세운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의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계급이 절대 왕정을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봉건제도의 막을 서서히 내린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다는 이념 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 사회의 길을 열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시민은 아직 부르주아지로서의 시민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사상에서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이념인 박애, 즉 인류애를 가지고 후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길을 열었다는 점은 인류에게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사에서 서양 근대의 신고전주의, 클래시즘, 17세기 중엽에 일어난 거죠. 신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에게 영감을 받아 그 정도의 완성도에 도달하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한 예술사조를 말합니다. 미술에서는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철학적인 배경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사조입니다. 요하임 빈켈만 1717년에서 1768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미술사가였는데 그의 저서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시 유럽의 부자들이 그리스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는 그리스 예술 모방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 조각 라오콘 군상을 이상적이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고귀한 단순성, 고요한 위대성, 독일어로 에들레 아인하이트 und stille Größe를 표현한다고 하여 이후 신고전주의 표현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오콘 군상은 BC 150에서 50년에 로도스 출신의 조각가인 아게산데르 아테노도로스 폴리도루스의 작품이라고 하며 헬레니즘 양식의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인간 고뇌의 원형적인 아이콘으로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되어 바티칸 박물관에 공개되었고 실물 크기는 2m가 넘습니다. 당시 빈켈만의 이 고통은 그의 얼굴이나 자세에서 어떤 분노의 흔적도 없이 스스로 표현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버질이 자신의 라오콘을 묘사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고트프리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당시의 미학자는 빈켈만이 라오콘의 고통의 묘사를 버질의 문학과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시와 그림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라오콘은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할 때 트로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가 태각하는 척하면서 트로이 목마에 그리스 군대를 숨겨놓아 그리스가 이긴 전쟁이죠.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은 그리스가 트로이 목마를 남기고 떠날 거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스 편을 들었던 제우스가 라오콘을 벌주기 위해서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에게 뱀을 보내서 죽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이 당시에 신고전주의의 원형이 된 거죠.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화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 1748년에서 1825년까지 살았던 화가고요. 신고전주의 양식에 속하는 프랑스 화가죠. 프랑스 혁명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었고 프랑스 공화국 예술의 독재자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나폴레옹 1세의 정치체제에 협력했기도 했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 궁정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178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물들이 스승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는 제자 크리톤은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플라톤은 당시 청년이었을 텐데 노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플라톤이 스승의 죽음의 장면을 후에 떠올리는 장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흰 색조의 옷과 크리톤에서 독배를 든 남자의 강한 붉은 색조의 대비입니다. 흰색으로 그들의 담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 배경에는 이미 면회를 마치고 가는 아내 크산티페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위해서 독배를 선택하는 정신적 가치를 내세우는 점이 신고전주의 특유의 교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맹세 1785년 루브르 미술관. 이 그림은 BC 7세기경 로마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국가를 위해 장엄한 결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의를 위한 혁명적인 이념이라든가 로마의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남성적 혁명적 이념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마라의 죽음 1798년 벨기에 왕립미술관에 있어요. 당시 프랑스 혁명가인 장폴 마라의 죽음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비드는 매력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순교자처럼 이상하여 그렸습니다. 몽테뉴파였던 마라를 지롱드 당원이었던 샤를로트 꼬르테가 살해하죠. 마라는 피부병 때문에 욕조에서 작업하던 중 꼬르테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녀는 처형됩니다. 이후 폴 보드리가 1860년에 그린 샤를로트 꼬르테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비드가 그를 얼마나 이상화해서 표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나폴레옹 1세 대관식 1806년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가 오고 그는 궁정화가로서 혁명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애국심을 담아 대관식을 그립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왕관을 건네주는 모습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실제보다는 나폴레옹의 주문에 따라 이상적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그림이고 신고전주의 합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영웅을 나폴레옹에게 헌사하려다 그에게 실망하여 취소한 베토벤, 음악가 베토벤과 너무 대비되죠. 자,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를 지나 신고전주의의 반동으로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낭만주의는 어원적으로 로맨스에서 유래합니다. 신고전주의가 이성과 형식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감정을 강조하는 사조입니다. 중세의 기사도나 모험, 애정 등의 주제가 그림에 등장합니다. 다음 그림은 우에젠 들라크루아 1798년에서 1863년에 살았던 화가고요. 루벤스와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신고전주의 윤곽의 명확성과 세심한 형태보다는 색상과 움직임을 부수적으로 강조하게 되죠. 극적이고 낭만적인 내용은 그의 성숙함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그는 그리스와 로마 예술의 고전적 모델이 아닌 이국적인 것을 찾아 북아프리카를 여행했어요. 테오도르 제리코와 친구였고 바이런 경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자연의 숭고한 힘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낭만주의 작품이죠. 대표적인 1823년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리코는 드라큘라에게는 회화의 선배로서 영감을 주었고 이 작품에서 모델을 서기도 했어요. 1816년에 메두사호는 원래 25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는데 약 400명을 태우고 출발했으나 암초에 걸려 자초됩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나 타이타닉을 연상하게 하죠. 살아남은 나머지 149명을 위해 커다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양에 나와 밧줄이 끊어져 뗏목 위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아비규환의 상태였고 구조선이 발견되었을 때 생존자는 15명이었고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보도는 당시 큰 사건이었고 제리코는 뗏목을 실제로 바라보고 그 순간의 현장감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리코가 27살에 완성했고 프랑스 낭만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이 작품을 현장과 시체 안치실을 들락거리면서 18개월에 걸려서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들라크루아가 모델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들라크루아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1828년 루브르 미술관 파리에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전설적인 군주 사르다나팔루스에 관한 역사적 기록에서 화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추가되어 주제와 표현 기법에서 매우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1821년에 출간된 바이런의 희곡에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나 화면 전반에 행해지고 있는 잔혹한 살육 장면과 이국적 취향을 자극하는 에로틱한 분위기는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도 니네베가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자 자신이 아끼던 잔혹함이 불꽃처럼 강렬한 색채와 등장인물들의 파격적인 자살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이 그림의 주된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은 드라큘라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년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샤를 10세가 물러나는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혁명의 확신에 찬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낭만주의를 뒤이어 세 번째 사실주의, 자연주의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의 미술의 지나친 감정의 표현에 반발해서 예술은 보다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사조죠.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려는 예술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귀슈타프 꾸르베, 1819년에서 1877년에 살았던 화가고요. 지금 보는 첫 번째 그림은 절망하는 남자, 자신의 자화상이고 1843년에서 1845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은 세상의 기원, 1866년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돌을 깨는 사람들, 1849년 2차 대전에 파손됐고 이 작품은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안녕하십니까 꾸르베시, 1854년 몽펠레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턱수염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꾸르베이고 꾸르베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사람이 부르주아지와 그의 하인입니다. 꾸르베는 화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화가들이 더 이상 후원자에 의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근대 미술의 흐름을 잠깐 보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미학책에서 역사의 운동의 변증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대의 예술사조를 운동의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겔의 운동의 변증법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대적 정신이 역사에서 발전한다고 했는데 문해사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수직적인 발전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신, 정이 있다면, 즉 한 태제가 생겨나면 그에 반대하는 반, 즉 안티테즈가 태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 일부는 보존되기도 하고 일부는 제거되기도 하는 그 지향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독일어의 아우페벤, 즉 지향한다라는 동사는 한편으로는 합한다는 뜻이고 합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한다, 제거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독특한 동사죠. 이렇게 지향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러한 반, 즉 안티테제는 다시 합을 이루어서 진테제, 합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정의되고 반으로 지향되고 다시 합을 이루는 과정을 반복하여 발전한다는 것이 그의 역사적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봅니다. 정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꽃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싹이 됩니다. 씨를 하나의 태제라고 한다면 싹은 씨와 그것이 안티테제 반이 되는 싹이 또 태어나겠죠. 싹은 씨와 전혀 다르지만 씨앗의 어떤 부분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거하는 지향하는 방식으로 또 발전하고 그것이 다시 꽃이라는 것으로 합이 되겠죠. 합이 합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변증적 발전은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러한 곡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포함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거하고 계속 반추하면서 하는 운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정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문해사에 대입해 보면 17세기 고전주의가 너무나 절제된 형식과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의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도래했죠. 헤겔 자신이 이 낭만주의에 살았고 그래서 그는 낭만주의 정신을 최고의 절대 정신으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낭만주의가 너무나 감성을 강조하니까 그의 반동으로 예술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주의가 탄생하고 그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주의가 등장하면서 모더니즘으로 드디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상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상파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하여 19세기 중후반 프랑스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화파입니다. 대략 1863년에서 1890년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과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미술사조라고 볼 수 있죠. 인상파가 태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건 밖에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임프레셔니즘. 그런 인상주의의 동기가 된 것이 첫 번째로 당시가 사회의 빠른 근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영원한 어떤 영속성보다는 순간의 삶을 중시하게 되죠. 도시 중심의 삶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서 도시 중심의 삶은 농촌의 삶보다는 순간이 보장되고 영속성이라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빠른 근대화와 함께 첫 번째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사진이 발명됨으로써 화가들의 역할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재현하던 화가들의 역할이 그림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화가들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 2차원적인 평면의 원근법적인 재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근법적인 재현에 대한 의문이 그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를 낳게 하는 두 번째 동기가 됐고 세 번째는 일본 채색 목판화가 당시에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화려한 색채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기 인상주의 작가 에드와르 만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 1863년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63년 살롱 심사에 거부당하자 마네는 이 작품을 1863년 낙선전의 전시를 따로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대중적인 혹평과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 그림에 나체로 나오는 여인을 보면 전혀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상, 해돋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죠. 1872년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에 있는데 이 그림에서 바로 인상주의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거죠. 인상 해돋이. 모네에게 빛이 보여주는 세상은 매 순간 변화에 생성되는 과정이었고 이를 포착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기법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 빛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그러한 기법은 붓의 속도를 내야 하게 했고 그 결과로 그림에는 짧게 끊어지는 자유분방하고 거친 붓자국이 가득하게 됐어요. 색도 물체의 고유색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편견이라고 작가는 생각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의 이름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모네는 했습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 30여점을 보면 1892년에서 1894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루앙 대성당의 시리즈는 성당의 어떤 대상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그 루앙 똑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성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작입니다. 그 다음은 수련의 연작 1912년에서 1914년 사이에 마찬가지로 대상보다는 색과 빛의 인상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 인상파들, 외부의 인상들이 밖에서 내부로 표현하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을 살펴봤고 다음에 후기 인상파는 그럼 전기 인상파가 외부의 인상들이 밖에서 내부로 표현된다면 후기 인상파는 거꾸로 내부의 감정과 느낌이 내부에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후기 인상파들의 특징입니다. 여긴 대표적으로 고호, 고갱, 세잔느가 있죠. 빈센트 반 고호,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빈센트 반 고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내 그림이 거기에 사용한 물감보다 내 인생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1888년 동생 테오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회색 모자를 쓴 자상 1887년 반 고호의 작품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 1882년 암스테르담 반 고호 미술관, 고뇌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감자 먹는 사람들 1885년 역시 암스테르담 반 고호 미술관에 있고요. 다음 작품도 별이 빛나는 밤,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암스테르담 반 고호 미술관에 역시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가세 박사의 초상 1890년.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의사였던 가세 박사의 초상화인데요. 90년 뒤에 1150억 원에 팔렸습니다.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던 고흐를 생각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의 내면적인 순수성과 원시성을 찾았던 반 고흐와 고갱, 그리고 세잔느, 이 세 사람은 현대 회화를 문을 열었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반 고흐와 고갱, 세잔느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